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요, 단 한 번도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오늘의 사연도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줌마입니다. 정말 세월이 빨라요. 결혼하고 정신없이 자식 낳아 키운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큰 딸이 월급 받았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남자친구 생겼다고 신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신기하기만 하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참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 같네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도 결혼 생활도 녹록치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여러 면에서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시골 동네기는 했어도 대대로 동네에서 알아주는 집안의 외아들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도련님 소리를 들으며 자라서 그런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분이셨죠.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돈 많이 벌고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마누라는커녕 자식까지도 항상 뒷전인 분인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매일 밤 엄마가 도망가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어머니 옷깃을 붙들고 잤어요. 어린애가 보기에도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어머니가 살기 싫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누가 봐도 아버지는 망나니였어요.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구박하고 쉴 새 없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술을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 몸에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딸인 제가 보는 앞에서도 말이죠. 그랬으니 제가 자는 사이 엄마가 도망가기라도 할까봐 불안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엄마 없이 아버지 같은 인간이랑 단둘이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제게 동생이 생겼거든요. 떡두꺼비 같은 남자 동생이요. 저와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0을 훌쩍 넘기고 본 아들이 그렇게 예쁜지 동생을 볼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찬밥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하시던 집안일을 갑자기 제게 시켰어요. 설거지니 청소니 하는 집안일을 저에게 시킨 건 다반사였고 멀쩡히 세탁기가 있는데도 손빨래까지 시켰죠. 당연히 엄마는 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놓고 저를 구박하고 미워하셨습니다. 엄마가 동생 키우느라 힘든데 걔집애가 집안일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매일 그렇게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되겠어? 이 정도 집안일은 여자면 다 미리부터 배워놔야 되는 거야. 나중에 네가 시집가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해봐라. 부모가 뭘 가르쳤냐고 시부모가 친정부모 욕하지 않겠어?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집안일 좀 시키겠다고 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난 절대 시집 안 갈 거니까. 행여나 시집 갔다가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면 어떡해요. 저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이년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아버지가 싫으면 이 집에 왜 붙어 있어? 괜히 밥축 내지 말고 당장 나가! 아버지는 제가 말대꾸를 할 때마다 어지간히 구박하셨어요. 저는 겉으로만 큰 소리칠 줄 알았지 사실 애잖아요. 정말로 아버지가 저를 집에서 쫓아내기라도 할까봐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동생이 커갈수록 더 하셨죠.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동생이 새돌이 넘었을 때쯤이었어요. 어머니가 잠깐 장을 보러 간 사이 낮잠을 자는 동생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금방 올 테니 만약 동생이 깨면 잠시만 놀아주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는 동생이 귀여워서 옆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께서 현관문을 세게 닫고 들어오셨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곤히 자던 동생이 놀라서 몸을 벌떡 일으키다가 서랍에 머리를 쾅 찧었습니다. 동생은 머리를 부여잡고 시끄럽게 울었어요. 그 순간 저는 동생을 달래려고 안아 올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동생을 획 뺏어가셨습니다. 이년이? 너 아무도 없다고 지금 네 동생 때린 거지? 이 조그만 게 어디 때릴 데가 있다고 때려? 아이고, 지 엄마 앞에서는 착한 척 하더니만 네가 동생만 예쁨 받는다고 셈이 났구나. 때리기는 누가 때렸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시끄럽게 들어와서 애가 놀라서 부딪혔잖아요. 이거 아주 쓸모가 없다니까. 너 한 번만 더 우리 3대 독자 울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각오해. 그때 서러움은 도무지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아들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는 그냥 저라는 아이가 미우셨던 걸까요? 그날 일로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전까지는 그렇게 제가 동생을 예뻐했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동생도 더는 귀엽지가 않더라고요. 동생을 볼 때마다 그날 일이 떠올라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여기가 우리 딸이에요. 얘가 저를 닮아서 키도 크고 인물이 아주 좋다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시나 했습니다. 한 번도 제 앞에서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저를 집에서 내쫓을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렇네요. 인물도 곱고 아주 은순해 보이는 게 맏며느리감으로 너무 좋겠어요. 알고 보니 집에 온 손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였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조건을 맞춰 혼담을 주고받고 다니는 그런 아줌마였죠. 저는 아버지가 정말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가지고 하는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대학에 보내줄 거라는 기대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성인이 되자마자 저를 결혼시키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보,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애를 가지고 시집은 무슨 시집이에요. 우리 딸 머리도 좋고 공부도 곧잘 하는데 당연히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 취직도 해야죠. 계집애가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괜히 대학물 먹었다가 헛바람 들어서 반란 까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볼 거라고는 내 딸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내야 그나마 돈이라도 좀 있는 집에 시집 보낼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요? 우리 딸내미가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이 멍청한 사람아. 이게 다 우리 3대 독자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이니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려야 나중에 내 재산 다 우리 아들한테 줄 거 아니야. 괜히 거추장스럽게 딸년이 시집도 안 가고 우리 아들 옆에 붙어서 재산이라도 욕심내봐.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은주도 준석이도 다 똑같은 우리 자식인데 왜 그렇게 차별을 해요? 제가 방에서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무 말이나 막 하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제 결혼만은 막아보려고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저를 시집 보내겠다고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때 알았죠. 아버지의 머릿속엔 아들 말고 저는 아예 없다는 걸요. 저는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 같은 건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네에는 저희 아버지와 사돈이 되고 싶어서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버지 사생활이나 인성이 안 좋은 걸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알았지만 워낙 대대로 집안에 돈이 많으니 어떻게든 연을 닿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쉬지 않고 선을 봤어요.
말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매일같이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셨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선을 보고 와도 난리였어요. 그렇게 선을 보는데도 왜 저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남자가 없냐면서 성을 내셨죠. 제가 선자리에서 어떻게 하길래 그 많은 남자 중에 제가 좋다는 남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언제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 이제 20살이에요. 왜 내쫓지 못해서 안달이냐고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너처럼 쓸모없는 애 먹이고 재우면서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냐? 여보, 제발 그만 좀 해요. 그게 자식한테 할 소리예요? 당신이 이렇게 무르게 구니까 저게 선자리에 가서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은 거 아니야. 뒤늦게 아들 키우느라 아주 등골이 휘는데 전원이라도 빨리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서럽고 속상한 마음에 도망치듯 결혼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모진 소리를 들었던 그날 이후 바로 다음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말이죠. 맞선 보고 난 뒤 딱 3번 데이트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어떤 남자인지 뭐라는 남자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해버렸어요. 제 실수였죠. 처음엔 뭣도 모르고 지옥 같았던 그 집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결혼 전 딱 3번 만난 남자와 결혼했으니 제 결혼 생활이 평탄할 리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최악이었어요. 아버지를 피해서 시집을 왔는데 아버지보다 더한 인간을 만나고 만 거죠. 아버지는 아무리 인간성이 더러웠어도 그나마 돈은 잘 벌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인간성도 덜 떨어진 주제에 돈 버는 재주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고깃집을 운영하셨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가게에 나와서 몇 년만 일을 배우면 가게를 물려주신다고까지 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럼 남편은 뭘 했냐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량처럼 매일 먹고 놀기만 했습니다. 아시죠? 꼭 그런 남자들이 꿈만 크고 허세만 부릴 줄 알잖아요. 항상 인생은 한 방이라면서 노름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돈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빚만 지고 다녔어요. 그 사고를 제가 수습하고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시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도 허다했죠. 아버님이 또 전화했어요. 이번 주에도 가게 안 나오면 당신이 진 빚 절대 안 갚아줄 거니까 꿈도 꾸지 말래요. 그런 소리 듣고도 너는 가만히 있었어? 내가 몸이 약해서 가게 일은 절대 못한다고 말했잖아.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어떻게 해? 허리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 하루 종일 도박판에 앉아서 놀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애 기저귀 살 돈도 없는데. 생활비 없으면 네가 친정에 가서 받아오면 될 거 아니야. 부저 친정 아버지 뒀다가 어디다 써? 이럴 때 쓰는 거지. 우리 생활비를 왜 친정에서 가져와요? 가장인 당신이 벌어와야지. 저는 복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복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이 욕먹고 구박받는 건 그냥 제 팔자인가 봅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에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건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남편이라도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남편은 딸아이라면 끔찍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는 다르게 말이죠. 저와 남편은 사이는 별로였어도 딸 하나만큼은 보란듯이 곱게 키웠습니다. 거지 같고 지긋지긋한 남편이라도 딸아이에게는 다정하고 재미있는 아버지이다 보니 저는 어떻게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 딸아이는 저처럼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 앞에서는 항상 행복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도 싸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제가 많이 참고 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남편은 점점 더 도가 지나쳤습니다. 월급 받았지? 나 잠깐 나갔다 오게 돈 좀 줘. 월급 받으면 뭐해요? 나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돈 필요하면 당신이 나가서 벌어와요. 이 애편 내가 쥐꼬리만한 돈 좀 벌어온다고 어디서 유세야? 빨리 돈 안 내놔? 네가 자꾸 돈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굴면 내가 장인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요? 우리 아버지 돈 달란다고 아무한테나 돈 주는 그런 허구 아니에요. 내가 왜 아무나야? 대단하신 우리 장인의 하나뿐인 사위인데. 남편은 아무래도 제 친정의 배경만 보고 냅다 저와 결혼한 것 같았어요. 처가닥 보면서 평생 놀고 먹으려고요. 제 남편이지만 참 지긋지긋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남편이 저의 아버지를 찾아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은 틈만 나면 저희 친정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받았어요. 안 봐도 뻔했죠. 남편은 항상 딸아이 핑계를 대며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아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딸한테 쓰는 돈은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시는 분이요. 그랬으니 제 남편한테 돈을 줄 때마다 저를 못 살게 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받아쳤어요. 이게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였죠. 아버지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에 딱 2번 명절에만 만났는데도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한심해 하셨어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치가 떨리게 싫었고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저를 없는 자식 취급하고 동생인 아들만 챙기셨어요. 저야 어릴 때부터 이미 익숙한 일이다 보니 아무렇지 않았지만 남편은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설회사에서 동네의 오래된 시장 재개발을 맡으셨어요. 저는 그 소식도 남편에게 들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일을 동생인 준석이가 맡아서 하기로 했다고요. 장인어른 너무하신 거 아니야? 버젓이 맞사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회사 일을 아예 맡기실 생각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파랗게 어린 처남한테 맡기신다는 거야. 남편은 시부모님 고깃집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엄한 저희 아버지 회사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만 보면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아버지께서 저를 예뻐하지도 않는데 사위까지 챙기실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남편에게 회사 일을 맡길 거라고 기대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준석이는 아버지 일 배운다고 대학도 그쪽으로 전공했잖아요. 아버지가 믿고 맡기시는 게 당연하죠. 뭐야? 당신 지금 나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능력 인정받는다니까?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마누라라는 여자가 남편 내조를 이렇게 못하냐? 당장 장인어른한테나 회사에서 일 좀 배우게 해달라고 말해봐. 남편은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난감했어요. 아버지께서 제 부탁 같은 걸 들어줄 리가 없었고 그 귀하디 귀한 하나뿐인 아들 말고 제 남편을 데려다 일을 가르칠 일은 절대 없었죠. 제 남편이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존심을 좀 굽히고 정말 아버지에게 부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도저히 어디 내놓기가 부끄럽다 보니 제가 아버지에게 남편 일을 부탁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역시나 제 남편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게 됐을까요? 제가 분명히 기대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 인간은 참지 못하고 또 아버지를 찾아갔더군요. 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집의 맞사이인데 왜 기회를 주지 않냐고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나 봐요. 가만히 계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앞에 나타난 사위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거기다가 대고 남편은 계속 우겼나 봐요. 꼭 재개발 일을 전담하는 게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사돈을 봐서 참고 있었는데 이서방, 네가 아주 겁이 없구나. 어디 감히 내 아들 자리를 욕심내? 장인어른, 제가 감히 처남 자리를 넘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도 제대로 된 일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제대로 된 일? 자네한테는 사돈네 고깃집 일이 딱이야. 괜히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욕심 부리면서 남의 회사 기웃거리지 말고 썩 꺼져!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처럼 노력은 안 하면서 뭐든지 날로 먹으려는 인간은 한번 제대로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불똥이 괜히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이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이게 다 니년 때문이잖아. 니년이 못나고 장인한테 예쁨 못 받으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에이, 내가 어쩌다 저런 년을 만나서 이 지경 이 꼴을 당하는지. 남편은 술만 들어갔다 하면 2년 전년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당시에 한참 사춘기였던 딸아이가 자다가 듣기라도 할까봐 항상 숨을 죽이고 남편을 재우려고 노력했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곤 돈 쓰는 거랑 노름밖에 없는 거 아버지가 다 아는데 당신을 회사에 쓰실 리가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래도 아버지에게 된통 한번 당하고 나서는 남편도 아버지 회사 일을 조금 포기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내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하나뿐인 사위에게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며 친정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초조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상다리가 휘어지게 상을 차리셨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뭘 고생스럽게 이렇게 많이 차렸느냐고 했어요. 너 시집 보내고 지금까지 엄마가 터울 많이 지는 막둥이 동생 키운다는 핑계로 너한테도 신경 못 쓰고 하나뿐인 사회한테도 너무 소홀했어. 지금부터라도 매년 생일은 챙겨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어머니는 언제나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늦게 낳은 동생으로 인해 제가 아버지에게 구박받고 미움받는 게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못난 탓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 말에도 어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눈치 없는 남편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장모님, 그러면 제 생일 기념으로 꼭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사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인간이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싶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남편이지만 답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도무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장모님께서 장인어른께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들어주시질 않으세요. 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셔서 아버지에게 사위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게 뭐가 힘든 일이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죠. 그 순간 아버지는 잔뜩 날이 선 눈빛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이서방, 자네 머리 안 좋은 줄은 내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아둔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 내가 분명 자네한테 알아듣게 말하지 않았어? 내 회사는 무조건 내 아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여보, 가족끼리 왜 그런 소리라고 그래요? 사위랑 아들이랑 같이 서로 도우면서 일하면 더 좋죠. 맞습니다, 장모님. 당신이 사업에 대해 뭘 알아?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이서방은 절대 남 위에서 희생하면서 일할 관상이 아니야.
남의 거 뺏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내내 딸이 있는데도 제 앞에서 아버지 욕을 해댔습니다. 남의 관상 가지고 떠들 정도로 저희 아버지 관상도 좋지 않다나요. 그제야 남편도 아버지 회사에 대해 마음을 접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독하고 못돼서 천년만년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욕심 많으셨던 양반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나시는 걸 보니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허망하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제 동생은 갑자기 공부하겠다며 어머니를 남겨두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저도 저지만 어머니의 인생도 참 불쌍하다 싶었거든요. 저는 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도 언젠가부터 제가 오는 걸 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명절만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서 명절에는 항상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장가도 안 간 아들놈도 나보러 안 오는데 네가 여기를 뭐하러 와? 멀고 힘들 텐데 이제 안 와도 돼. 엄마는 서운하게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친정 식구라고 엄마랑 동생밖에 없는데 명절에라도 얼굴 봐야지. 저도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요. 제가 벌써 50이라는 게요. 그런데 저의 얼굴보다도 더 놀랍고 슬픈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곱고 탱탱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어느새 그렇게 늙고 쭈글쭈글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라는 인간이 아주 대형 사고를 쳤어요. 저는 당시에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아서 두 분이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어 하셨거든요.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길래 안 받으려다가 받았더니 글쎄 경찰서였습니다. 남편분이 불법 도박장 사건에 연루됐으니 지금 당장 경찰서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급하게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명에게 맞았는지 얼굴이며 몸이며 멍투성이에 성한 곳이 없었어요. 아이고 경찰 양반,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 모양이에요? 시아버지도 50도 한참 넘은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안쓰러워서 난리가 나셨죠. 저는 사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디서 도박이나 하다가 싸움이 붙어서 한바탕 했을 게 뻔하니까요.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불법 카지노처럼 된 도박장에 간 남편은 함께 도박한 일행들에게 당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함께 도박한 일행들이 제 남편만 빼고 다 같은 한패였던 거죠. 여러 명이 제 남편을 속이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 도박을 한 거였어요. 연거푸 돈을 잃은 남편이 중간에 눈치를 채고 판을 뒤집고 난리를 치자 이 사기꾼들이 단체로 남편을 때렸다네요. 그래서 온몸을 맞은 남편이 화장실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한 거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싸움도 싸움이었지만 현장 자체가 판돈이 오고 간 불법 도박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있던 일행들을 다 잡아온 거라네요. 다행히 그날은 조사만 받고 경찰서에서 금방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 한심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너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너 때문에 우리 며느리랑 손녀보기가 부끄러워 죽겠다. 이제 그놈의 노름에서 손 좀 떼고 가게 나와서 일이나 해. 뜨거운 불 앞에서 고기 굽는 건 죽어도 싫다니까요. 아이, 멍청한 년. 너는 경찰서에 혼자 오면 될 걸 굳이 왜 다 늙은 아버지까지 끌고 오고 난리야. 남편 망신당하는 꼴을 꼭 시아버지에게 보여야 속이 시원하겠냐? 너 이 새끼 어디서 감히 마누라한테 년소리를 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다 늙어서 어디 한번 아버지한테 맞아 좀 볼래?
시아버지는 제게 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하도 많이 듣고 당해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말대로 괜히 마음 약하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왔나 싶더군요. 됐어요, 아버님.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요, 뭐. 당신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당신 딸한테 말해버릴 테니까 이제 좀 제발 정신 차려요. 뭐야? 내 딸한테 괜한 소리만 했단 봐.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못난 남편 길들이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철은 없어도 딸이라면 아주 끔찍했어요. 혹여나 딸이 아빠가 경찰서에 갔다 온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제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살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남편 뒷지닥거리에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어머니가 신경 쓰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뉴스였죠. 자세히 보니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친정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곧바로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집도 워낙 오래된 집이라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안 받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계속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됐습니다. 갈 때마다 귀찮게 뭐하러 오냐고 하시기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전화하면 꼬박꼬박 받으셨거든요. 저는 고민할 거 없이 곧바로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글쎄 그 오래된 집이 빗물에 토사가 밀려들어와 쑥대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동네를 뛰어다니며 어머니의 소식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알아보러 다녔어요. 다행히도 우연히 만난 동네분이 비 피해로 대부분의 동네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도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 한시라도 빨리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야지. 왜 이런데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다들 바쁜데 뭐하러 연락해. 바쁘기는 뭐가 바빠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이 지경인데 바빠도 와야지. 내가 부모라고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염치 없게 신세를 져.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 내가 어떻게 혼자 집에를 가요. 빨리 들어가서 짐 가지고 나와요.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게. 가긴 내가 왜 너희 집으로 가. 됐어. 비만 그치면 도청에서 나와서 바로 집 정리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마을회관에서 지내면 돼. 저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오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사이가 있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어머니에게 돈이라도 붙였어요. 그러자 어머니에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너 미쳤어? 왜 갑자기 엄마한테 100만 원을 보내고 그래? 이서방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 돈 다시 붙여줄 테니까 괜한 짓 하지 말어. 엄마나 좀 그만 좀 해요. 당연히 이서방이 보내주라고 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냥 써요. 괜히 돈 아낀다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따뜻하고 맛있는 걸로 사드세요. 저는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젊어서는 그렇게 남편 눈치 보며 사시더니만 이제는 하다하다 사위 눈치까지 보시니 저도 모르게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도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야 어머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 성격에 남편 몰래 드리는 돈이라고 하면 절대 받을 리 없으니까요. 저는 구분등으로 절뚝거리며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한참 동안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밤새도록 속상한 마음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에 제 짐을 누가 다 던져놨더라고요. 그 모습에 놀라서 설마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방에서 나왔어요. 이 여우 같은 년, 감히 너희 집구석에 돈을 보내? 네가 그러고도 무서워할 줄 알았어?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드린 걸 알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당신 돈도 아니었는데 내가 친정에 돈을 주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뭐야? 이에펜나가 미쳤나? 내가 돈 내놓으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만 어디서 돈이 나서 100만 원이나 친정으로 빼돌려. 남편은 제가 100만 원을 보낸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아, 이제야 알겠다. 네가 매일 돈 없다고 징징대던 게 돈 버는 족족 친정에 퍼다 날라서 돈이 없던 거였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장인어른이 죽으면서 재산 다 처남한테 줬지? 그래서 이게 지 엄마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거였어. 못나도 너무 못난 남편은 이제 하다하다 의심병까지 생겼는지 있지도 않은 일까지 의심하며 사람을 들들 볶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괜한 사람 잡지 마. 내가 친정에 돈을 퍼주든 어쩌든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꺼. 어떻게 알았나 싶더니만 남편이라는 이 인간이 뉴스에서 나오는 속보를 보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도 꼴의 사위라고 걱정이 돼서 그랬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인간이 전화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희 친정집이요. 그 집이 걱정돼서 그런 거였죠. 아버지가 죽고 그나마 남은 재산이 그 집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어머니는 돈을 받은 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인사치레를 하셨나 봐요. 제가 사위가 주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어머니는 진짜 사위가 100만 원이나 보낸 줄 알고 말이죠. 어이구 멍청한 년. 장인은 너 딸이라고 자식 취급도 안 해서 있는 재산 다 네 남동생한테 줬다는데 너는 뭐가 좋다고 장모님 뒤치다거리까지 하고 있냐? 그 집은 비와서 다 망가진 거 아니야? 다른 재산은 몰라도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이라도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또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에게 잘해야 재산이라도 남겨주실까 싶어 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저를 매번 저런 식으로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홀로 살고 계시는 그 집을 자꾸만 노리고 있었죠. 어머니 사시는 집은 당연히 어머니 집인데 받아내긴 뭘 받아내. 설사 내가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건 내 집이지 당신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당신 아버지 집이면 당연히 내 집이지. 장인 살아계실 때 내가 얼마나 잘했어. 그리고 너 같은 거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남편은 애초에 양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라고는 벌어본 적도 없고 남편 노릇, 사위 노릇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어디서 감히 재산 이야기를 꺼내나 싶더군요. 당연히 이 인간이 좋아서 지금까지 참고 산 게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아이를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서 참고 있었던 거죠. 딸도 딸이었지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제가 일찍 시집간 거에 대해 항상 마음의 짐처럼 생각하셨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에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했으니까요. 그때 아버지를 말리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어머니는 계속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이후 매일 물으셨어요. 남편과 사이는 좋은지, 시부모님은 잘해주시는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과 사이도 너무 좋고 시부모님도 잘해주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괜찮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놓고 사위가 보낸 거라고 하기도 하고 명절날 친정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남편을 대신해 저 혼자 딸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시댁 고깃집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이 지긋지긋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어요. 딸내미 시집이라도 보낼 때까지만 참자, 어머니를 생각해서 참자, 이렇게요. 그런데 더는 안 되겠더군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뒀던 서류 봉투를 서랍장에서 꺼내왔습니다. 남편은 보자마자 이게 뭐냐고 소리부터 지르더니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제가 작성해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코웃음을 쳤어요. 쇼하고 있네. 이혼해도 내가 먼저 하면 했지. 어디서 네 주제에 이딴 걸 나한테 들이대? 죽고 싶어? 그때였습니다. 이제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을 이 망할 놈의 인간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더니만 갑자기 짝소리 나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제 남편이 개망난이라는 건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 몸에 손을 댄 적은 없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딸이 있어도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더라도 헤어졌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러는 모습을 하도 봐서 그런 행동에는 아주 치가 떨리거든요. 절대 참아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인간이 제 앞에서 바닥까지 드러내더군요. 당신 지금 내 얼굴에 손댄 거야? 이 행동 책임질 수 있어? 책임은 무슨. 너같이 버릇없고 멍청한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저는 남편을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굴고 있었어요. 아주 뻔뻔하게 제게 뭐 하는 거냐고, 어디다 전화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철저히 무시하고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가게 빼세요. 저 어머니 아들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같이 못 사니까 아들 새끼도 지금 당장 데리고 가시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사실 제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하도 부탁하셔서 남편에게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은 저희 아버지 건물, 아니 이제는 제 명의로 된 건물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댁에 사정이 좀 있었어요.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하나가 시아버지 이름을 도용해서 가게를 팔아버리고 돈을 가로채 도망가버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은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며 변호사 사무실이며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남편은 뭘 하고 있었냐고요. 한심하게도 매일같이 노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고깃집 문을 닫기 바로 직전에 가게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건물로 이전해 주셨어요. 돈 한 푼 받지 않고요. 그 이후에도 세도 거의 받지 않다시피 해서 다시 가게를 일으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저에게 그 건물을 증여해 주셨어요. 저 같은 건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하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사실은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요. 애틋했던 저와 어머니의 사이가 전과 다르게 멀어지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볼 낯이 없다며 내내 저를 외면하며 사신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께서는 가난 말기셨어요. 뒤늦게 발견해서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병원에서는 가족들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께서 준석이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서운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검사했는데 준석이는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노인네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도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본인 수술이 급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병이 아니었다면 평생 밝혀지지 않을 일이 밝혀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A형, 어머니는 O형이었고 저는 A형이에요. 그런데 제 동생 준석이가 B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눈치가 빠른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준석이를 데리고 따로 검사를 다시 하셨더라고요. 혈액형뿐만이 아니라 아예 유전자 검사까지 말이죠. 평생을 누구보다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아버지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충격의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동생을 쫓아내겠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천박해도 이런 천박한 년이 있나?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고 배신해놓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증스럽게 내 옆에 붙어 있었어? 이 더러운 년, 지금 당장 저 거지 같은 네 새끼 데리고 썩 나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예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준석이요. 저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곁에 끼고 예뻐서 어쩔 줄 모르던 아들을 단번에 내쳐버렸습니다. 그래도 30년 가까이 키워온 자식인데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를 알자마자 얼굴도 한번 보지 않으시고 내쫓아 버렸어요. 더 놀라웠던 건 그러던 와중에도 아버지는 곧바로 재산 정리부터 하셨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혜택을 받은 건 본의 아니게 제가 됐어요. 집과 건물, 땅까지 싹 다 아버지는 제게 물려주겠다 유언장을 쓰셨어요. 당시에 제 간이 아버지의 간과 가장 잘 맞아서 제가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난생 처음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은주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내 딸 은주, 내가 진작 너한테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 못난 애비가 미안하구나. 제발 용서해다오. 저는 아이러니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분명 아버지 탓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도 아버지였고 지금까지 저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만나게 한 것도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문턱에 선 순간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게 저라는 사실이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더군요. 이런 난리가 이어지던 와중에 아버지는 수술도 받지 못하신 채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너무 허망해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날 줄 몰랐는데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긴 하더군요. 핏줄이란 참 이상했어요. 물론 아버지를 평생 미워했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길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당시에 자세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제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의붓 동생이라는 사실도 당연히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제게 모든 재산을 남겼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면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딸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참고 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원했던 게 나름 남편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쾌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다 재산 좀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당신을 제가 다 용서했다고 착각하실까봐 그 돈은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가족들을 속인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부모님이 운영하신 가게의 건물주가 됐던 거예요. 예상대로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 앞으로 재산이 그 정도로 많을 줄은 당연히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은 멍청해도 너무 멍청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 뺨을 날릴 땐 언제고 금세 태세 전환을 하더니 바닥에 무릎까지 꿇었어요. 제가 지금 와서 싹싹 빌면 마음을 바꿀 줄 알았나 봅니다.
아주 손이 발이 되게 빌더군요.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자식 낳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서운하게 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실수한 거 너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아까 내가 때린 것도 너무 아팠지. 내가 앞으로 당신 옆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할게. 내가 당신 건물 관리도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개소리 하고 있네. 내가 당신한테 그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겠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까지 했겠어? 나 진심이야. 지금 당장 가게 빼고 안 나가면 강제로 뺄 거니까 알아서들 해. 지금까지 제가 마음이 약해도 너무 약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시부모님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 사정 뻔히 다 아는데 매몰차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 딸아이의 할머니이자 할아버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제게도 한계가 왔는지 더는 참아줄 수가 없네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부동산의 가게를 임대로 내놔버렸어요.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임대료나 보증금을 받고 가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내보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의 전화도 남편의 전화도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사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망설였나 싶을 정도로요. 자식은 이미 성인이니 양육권도 문제 없었고 재산도 다 저희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았는지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사실 딸아이가 남편에게 액션을 하나 취하기는 했더라고요. 아빠, 만약에 엄마랑 조용히 합의 이혼 안 해주면 나중에 나 시집갈 때 결혼식장에 아예 못 올 줄 알아. 못난 인간이 그래도 자식이라면 끔찍해서 무섭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니 너무 편안했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이 꾹 막힌 것 같았는데 속이 다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더는 지금까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딸아이도 성인이고 저도 모두에게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불쌍한 저에게 보답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의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게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 수해 복구 작업부터 도왔어요. 어머니는 그러는 와중에도 제 눈치만 보셨어요. 제가 하는 대로 지켜만 보고 계셨죠. 제 눈에는 어머니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본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자마자 어머니를 원망하며 유학을 핑계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벌써 몇 년째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동생이 생겨 나왔다는 게 저는 지금까지도 믿기질 않아요. 어머니처럼 소심하고 약한 분이 어떻게 그런 대범한 일을 저질렀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이해는 합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과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아니까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저와 동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어요. 저는 제게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이 어머니가 가장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에 새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어머니, 제 딸아이까지 3대가 함께 살 집을 짓고 있어요. 언젠가 딸아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제 동생이 언제든 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면 언제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늑한 집을 지을 생각이에요. 그게 제가 아버지와 전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복수라면 복수였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고 가다 보면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이제 고작 30년 넘게 살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겪은 일은 예고편에 불과할 만큼 최근에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이 뒤집혀서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이라도 해야 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진정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나 홀로 자수성가했습니다. 20대를 공부만 하느라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30대에는 다른 거 하나 바라는 거 없이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뭐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이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내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평생 그것만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제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관적이냐고요? 아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쩜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였을까 싶으실 거예요. 먼저 제가 어느 정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냐면 저희 부모님은 아예 집이 없었어요. 월세나 전세라서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그래도 큰 집은 아니었어도 세 식구가 살 정도의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정말 세간살이 하나 없이 세 식구가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돈 되는 건 다 가지고 나갔거든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도 많았고 세 식구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으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기저기 돈을 벌러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맡길 곳이 없어서 급한 대로 저를 고모네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단란했던 저희 세 식구가 망가지기 시작한 건 말이죠. 사실 고모도 저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고모도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댁이었거든요. 고모도 처음엔 며칠만 저를 봐주면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도 고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를 맡기셨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모네 집에 오래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고모 집에 들어가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으니 5, 6년은 고모 신세를 졌죠. 그때 저는 평생 먹을 눈칫밥을 다 먹은 것 같아요. 고모는 어떻게든 제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하셨지만 고모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그 집에 있는 게 불편하셨는지 싫은 티를 팍팍 내셨어요. 밤만 되면 고모와 고모부가 다투시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고모부도 하신 소리겠지만 저는 항상 방에서 이불을 얼굴까지 감싸고 안에서 혼자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도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고모나 고모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밤마다 들리는 고모부의 불만 섞인 말에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고모와 고모부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모네 집에 살았던 그 몇 년을 떠올리면 다른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고모부 눈치만 보며 피해 다녔던 기억만 나요. 고모부가 출근하시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고모부가 퇴근하고 오시기 전에 얼른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질 않았죠. 아버지 어머니가 데리러 올 날만을 기다리면서요. 저도 당연히 1, 2년만 참고 기다리면 부모님이 데리러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부모님도 아마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도 떨어져서 살고 계셨거든요.
툭하면 빚쟁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한 곳에 계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빚쟁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고모네 집까지 찾아와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나 고모에게도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빚을 갚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돈을 버는 족족 밀린 빚과 이자부터 해결하느라 아버지는 옷도 한 벌 못 사 입으시는지 만날 때마다 같은 옷에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일하는 게 힘들진 않으신지 물어도 아버지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죠. 당시에 아버지는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공사 현장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옷 만드는 미신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모댁에 저를 보러 오셨는데요. 그럴 때면 제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오시면 저야 당연히 좋으면서도 고모부 눈치가 보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눈치가 없으신 편이었거든요. 우리 아들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말랐어? 혹시 고모랑 고모부가 눈치 주니? 왜 이렇게 홀쭉해? 어머니는 고모와 고모부가 있는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말랐다면서 고모가 밥을 안 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고모부가 구박하는 건 아닌지 항상 물으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애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 동생이 조카 구박할 애로 보여? 그거야 모르는 거지. 우리가 돈 있을 때야 아가씨가 잘하는 척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당신 쫄딱 망했는데 우리한테 뭐하러 잘하겠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진호 데리고 가서 살아. 그럴 거 아니면 부탁하는 처지에 괜한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전에도 부모님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두 분은 자식인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떻게 만나서 자식까지 낳고 사셨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아버지는 가난한 집 장남으로 내내 가장으로 살아오신 분이어서 그런지 고지식하고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딸이 귀한 집 막내딸로 자라서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셨고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업하는 사장님이라는 소리만 듣고 솔깃해서 시집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랑 살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사업이 망해버린 거죠. 아버지나 저도 이 상황이 힘든 건 당연했지만 누구보다 이 상황을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한 건 어머니였어요. 곱게만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돈 버는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돈까지 벌어야 했으니 당연히 힘드셨을 만합니다. 으이그, 이 인간이 사업 말아먹고 처자식 고생시키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 덕에 온갖 사치 부리고 사모님 흉내내면서 잘 살았으면 됐지. 나더러 더 어떻게 하란 소리야. 저는 다른 거보다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부모님이 더 걱정됐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불안했어요. 이대로 영영 셋이 함께 살지 못할까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정말 괜찮아요. 고모랑 고모부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두 분이나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다치지 마세요. 어린 마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니는 따로 살기 시작하고서는 제게 전화도 잘 안 하시고 고모네 집에도 저를 보러 거의 오시지 않았어요. 항상 일이 바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모댁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이러다 정말 계속 고모네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불안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모 집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모에게 어린 딸이 있었어요. 제 사촌동생이었죠. 저는 사촌동생이 태어나는 것부터 기는 거, 걸음마 하는 것까지 바로 곁에서 다 봤습니다. 고모가 바쁠 때는 제가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면서 업어서 키웠어요. 고모도 고모부보다 제가 더 애를 잘 본다고 칭찬하실 정도로 애 키우는데 소질이 있었습니다. 고모부는 여전히 저를 눈엣가시로 여겼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눈칫밥도 몇 년 먹으니 적응이 되긴 되더라고요. 사실 조카를 몇 년이나 데리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고모부가 제게 무슨 말을 해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촌동생을 돌보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사촌동생을 봐줄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모 신세를 진 게 몇 년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동생 밥 좀 먹이고 재워준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걸 다 갚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 마음에 지고 있던 짐이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 사촌동생이 열이 오르더니 보채더군요. 저는 냉장고에서 해열제를 찾아 먹이고 밤새 업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모부가 한 말이 신경 쓰여서요. 괜히 제가 보는데 동생이 울어서 주변에서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고모부에게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울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나요? 그날 갑자기 아버지가 고모 집에 오셨어요. 일 때문에 근처에 오셨다가 일 끝나고 제가 생각나서 군고구마를 잔뜩 사서 오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그 늦은 시간에 제가 고모랑 고모부도 없이 혼자 아기를 업고 땀범벅으로 쩔쩔매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지셔서는 지금 당장 아기를 내려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제가 매일 애를 본 게 아니라요. 오늘만 고모가 상가집에 가셔야 해서 잠깐 봐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고작 중학생 애한테 갓난쟁이 맡기고 부모가 둘 다 나간다는 게 말이 돼? 평상시에 애를 얼마나 자주 봤으면 네가 혼자 애를 봐?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제 등에 엎여있던 사촌동생은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딱 그때 고모와 고모부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하필이면 또 고모부가 밖에까지 애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화를 내시면서 집에 들어오셨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잠깐 몇 시간 애 좀 보라고 했더니만 결국은 또 울린 거야? 형님. 형님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매부, 자네 지금 한 말이 설마 내 아들한테 한 소린가? 내가 못나고 염치 없이 내 아들 자네에게 부탁하게 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꼬박꼬박 생활비에 먹을 거에 다 갖다 바치면서 부탁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형님, 생활비라뇨?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여보, 당신 형님한테 생활비 받았어? 오빠랑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빠가 무슨 생활비를 줬다 그래. 그리고 오빠 힘든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설마 돈 벌라고 진호 키우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힘들어도 매달 꼬박꼬박 너한테 돈 보내라고 했는데. 저는 아버지와 고모, 고모부가 싸우지 않기만을 바랬어요. 세 분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진짜 괜찮아요. 제가 고모 집에서 신세진 게 있는데 당연히 동생 볼 수도 있죠. 아버지는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속상해 하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서 한 이야기였는데 아버지는 그날 제 모습이 안쓰럽고 참기 힘드셨나 봐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무리 거지 같은 집이라도 식구가 다 모여서 살아야 하는 건데 내가 우리 귀한 아들,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는 줄도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어떤 힘든 일을 겪든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건 상관없이 오로지 저만 생각하면서 참아오셨던 것 같아요. 저만이라도 누구 앞에서든 절대 기죽지 않고 그전처럼 잘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고모에게 저를 맡기신 거였고요. 고모라면 저를 잘 키워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랬으니 제가 전과는 달리 부쩍 철이 들고 주변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아버지는 싫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러려고 했다고 해도 아버지 눈에는 제가 달라진 모습이 확 티가 났을 테니까요. 오빠,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내가 진호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 오빠 속상한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나 너무 속상해.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진호, 우리 집 장남이야. 내가 바란 건 우리 진호 부족한 거 없이 옛날처럼 밝고 철없이 살길 바란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철들라고 너한테 맡긴 거 아니라고. 형님, 듣다 보니 기막혀서 가만히 못 들어드리겠네요. 아들이 철없이 해맑게 크길 바랬으면 사업을 망하지 마셨어야죠. 기껏 몇 년 동안 힘들게 키워줬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너무 염치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고모부 고모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소리를 퍼부으셨어요. 고모부는 아버지에게 지지 않고 같이 소리를 지르셨고 고모는 사촌동생을 안고 펑펑 우셨어요. 일이 왜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날로 아버지는 저를 고모네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얼마 뒤 새 가족이 다시 모여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집을 구하셨어요. 원래 살던 서울도 아니고 방도 하나뿐인 집이었지만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세 식구가 함께 사니 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런데 저와 제 부모님은 핏줄이니까 오랫동안 같이 살지 않다가 만나도 똑같이 좋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부가 5년이나 넘게 떨어져서 살았으니 무슨 정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요. 무엇보다 같이 살지 않았던 시간 동안 어머니가 많이 변하신 것 같았어요. 아예 아버지를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어머니가 그러시는가 보다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화를 내셨어요. 그랬으니 두 분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셨죠. 이건 또 뭐야? 집 좁아서 애 책상 하나 놔둘 데도 없는데 당신 화장품 물려놓겠다고 지금 이 비싼 화장대를 산 거야? 이게 그냥 화장대가 아니야. 봐봐,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몇십 년은 거뜬했을걸? 아침마다 쭈그리고 앉아서 화장하는 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어머니는 혼자 나가서 사시는 동안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었는데 일하면서 번 돈으로 다 옷이며 화장품만 사셨는지 어머니 짐은 좁은 단칸방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죠.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예전에 살던 씀씀이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셨더군요. 툭하면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물건이나 브랜드의 옷 같은 걸 사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요. 하루라도 빨리 돈 모아서 이사 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물건만 사들이면 되겠어? 으이그 쪼잔하기는. 당신 배포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사업이 망한 거야. 이거 몇 푼이나 한다고 잔소리야. 그렇게 이사 가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오던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처자식과 먹고 살려고 악착같이 사시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머니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가족들이 다 뿔뿔이 떨어져 살면서 고생한 게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걸 참고 계신지도 모르고 말이죠. 너는 배포가 커서 지금까지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내 동생한테 보내주려고 한 생활비 중간에서 다 꿀꺽꿀꺽 도둑질했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고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한 게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매달 어머니에게 돈을 붙여주면서 어머니가 번 돈과 합쳐서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돈만 받아 챙기고 고모에게 생활비를 한 번도 안 보내신 거죠. 아버지는 나름대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도둑질이야? 내 남편 돈 내가 받아서 쓰는 건데. 엄연히 당신이 번 돈이면 내 생활비지. 그걸 왜 당신 동생한테 보내? 어머니가 철이 없다는 건 저도 진작에 알고야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모 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세를 졌는데 전혀 제 걱정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식을 맡겨놓고 고모나 고모부에게 주는 생활비를 아까워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실망했습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어요.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그런 제가 안쓰러우셨던 아버지는 제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꿈이 뭐냐고 물으시길래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어요. 의사? 너는 전교 1등이라면서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어떡하니? 우리 형편의 의대를 어떻게 가? 애 앞에서 왜 초를 치고 난리야? 내가 우리 아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대 보낼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제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와도 이미 부모님의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 있었어요. 이미 균열이 생길 대로 생겼으니 언젠가 깨질지도 모른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려했던 일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좋아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어머니도 저를 봐서라도 아버지와 잘 지내려고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어리고 순진했던 거죠. 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날의 기억은 제게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날씨며 제 옷차림이 어땠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옷 만드는 작은 미싱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그 공장이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근처에 시장 골목에 있었어요. 그날은 시험 마지막 날이라 학교가 일찍 끝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일부러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 근처로 갔죠.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어머니와 함께 점심이라도 먹으려고요. 그리고 겸사겸사 시험 잘 봤다고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야, 제가 공부 잘해봐야 우리 형편에 대학이라도 가겠냐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그 돈이면 그래도 한 학기 등록금 정도는 될 테니 제가 대학만 들어가면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일 안 하고 쉬게 해드리겠다고 이야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싸우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그런데 공장 앞에 다 왔을 때쯤 이상한 간격을 목격했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주변을 기웃거리더니 공장 옆에 작은 골목으로 빠른 걸음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주변을 살피며 은밀하게 사라진 이유가 있었더군요. 잠시 뒤 웬 남자와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작은 모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19살이에요. 남자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못 본 거라고 헛걸 본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모텔에 들어간 아줌마가 어머니가 맞는지, 그리고 함께 따라 들어간 남자는 누군지 말입니다. 잠시 뒤 모텔에서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것도 아까 함께 들어간 남자와 팔짱을 끼고 아주 다정하게요. 어머니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전에 어머니 공장 근처에서 보고 인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아저씨는 제게 용돈까지 줬거든요. 분명 저 남자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또래의 딸도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도저히 화가 나서 그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왜 이 아저씨랑 모텔에서 나오는 건데? 너 뭐야? 너 지금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시험을 보는지 시험이 끝났는지 아예 모르고 계시더군요. 사실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부터는 제게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세 식구가 같이 살게 되고 나서도 제게 따뜻한 밥상 한 번 차려준 적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보다 고모가 차려준 집밥을 먹은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헛소리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니까? 아버지 두고 지금 이 남자랑 바람 피운 거냐고! 저는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을 꾹꾹 삼켰습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울분은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아버지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어요. 지금까지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고생만 하시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이 더운 땡볕 아래서 일하고 계시는 동안 어머니는 매일 저 재수없는 공장 사장, 아니 상간남과 만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 어머니라는 사람은 저보다도 개념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치욕스러운 모습을 들켜놓고도 뻔뻔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나서 얼마나 쪽팔리게 살았는지 알아? 지금까지 나한테 사모님 하면서 알랑방귀 뀌던 옆에 애들이 너희 아버지 때문에 빚 좀 졌다고 나를 얼마나 개무시하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 좀 당했다고 바람 피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날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든 게 너희 아버지잖아. 더는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는 걸 그럼 어떡해?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아버지 잘못으로 넘겼어요. 그 순간 똑똑히 알겠더군요. 제 어머니라는 여자에 대해서요. 나이만 먹었지 어머니는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파렴치한이었죠. 저는 그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눈으로 본 일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을 꼬박 새웠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라는 여자는 정말이지 답이 없는 여자더군요. 무책임함의 끝판왕이었어요. 어머니는 며칠 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달랑 쪽지 하나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린 거죠. 아들, 너에게 이런 모습 보인 건 미안해. 모텔 앞에서 본 엄마의 모습은 잊어. 네가 아직 어려서 엄마를 이해 못하겠지만 엄마도 참을 만큼 참았단다. 더는 네 아버지랑은 못 살겠어. 엄마는 엄마 행복 찾아서 떠나는 거니까 아들도 행복하게 살아. 더 기가 막혔던 건 자식까지 버리고 상간남하고 도망간다는 여자가 제 통장까지 들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새엄마도 아니고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린 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놓은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도망가다뇨. 그것도 수능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그 쪽지를 본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정남이도 뚝 떨어졌습니다. 제 몸속에 흐르는 어머니의 피를 뺄 수만 있다면 다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안전 문제로 고층에서 추락하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매일 밖에서 일하시면서 몸이 많이 지치기도 하셨겠지만 아마 집을 나간 어머니 때문에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계셨으니까요. 아버지의 죽음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도, 고모 집에서의 생활도, 그리고 모텔 앞에서 어머니를 봤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다 참고 버텨냈는데 아버지의 죽음만은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대로 제 인생이 끝났다 싶을 정도로요. 저는 평생 회복이 되지 않을 아픔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아픔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도 수능은 잘 봤습니다. 평소 보던 실력만큼 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당연히 의대에 진학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꿈꾸던 일이었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에 많은 게 변했어요. 제게 더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많은 위로가 되어준 분은 다름 아닌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장례식장부터 해서 모든 과정을 다 도와주셨어요. 만약 고모가 없었다면 저는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저를 걷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살던 집을 다 정리해서 제 짐을 고모댁으로 옮겨주었어요. 이제는 어린애도 아니고 고3이면 성인이나 다름없는데도 고모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철없는 반항심에 오히려 제가 다 필요 없다고 계속 고모를 밀어냈는데도 고모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모에게 쑥스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아마 그때 고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고모는 제가 다니던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서 선생님과 입시 상담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제게 원서 작성부터 하게 하셨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당시에 마음이 아주 된통 꼬여있던 저는 선생님께도 고모에게도 대학 갈 생각이 없다고 마구 우겼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뭐해요? 어차피 제 인생 이미 다 망했어요. 엄마는 날 버렸고 아버진 죽어버렸고 제가 무슨 수로 대학을 가요? 네 마음 고모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고모는 절대 너 이대로 주저앉게 두지 않아. 돈 때문에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됐어요. 고모부 돈도 한 푼도 안 받을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한 자존심을 부렸어요. 내가 왜 널 도와줘? 너 돈 많아. 너랑 아빠랑 살던 집 보증금 뺀 거랑 너희 아버지 사고로 보험금 나온 거 고모가 10원 한 푼도 안 빼돌리고 다 네 통장에 넣어뒀어. 그 돈으로 대학도 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넌 그래도 돼.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 제가 그 돈으로 어떻게 대학을 가요? 아버지 목숨값으로 제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냐고요. 너희 아빠 몰라? 너희 아버지 너만 보고 평생 산 사람이야. 지금도 하늘에서도 너 훌륭한 의사 돼서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만 바라고 있을 거라고. 고모 말이 다 맞았습니다. 이러고 주저앉아서 폐인처럼 있어봐야 달라질 건 없었어요. 나를 버리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어머니라는 여자는 이 순간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됐어요. 아버지 목숨값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공부해서 지금은 사람 살리는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공부고 돈도 돈이었지만 몇 년 동안 제 곁에서 고모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저를 끌어다 데리고 사시면서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시면서 살뜰히 돌봐주셨습니다. 고모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너 의사됐다고 이 고모부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 고모부가 지금까지 너 눈치 준 게 아니라 다 너 잘 되라고 강하게 키운 거야. 알지? 으이그. 의대 다니는 조카 있어서 딸내미 공짜 과외 시킬 수 있어서 좋다고 한 사람이 입만 살아서는. 고모와 고모부는 여전하셨어요. 티격태격 하면서도 서로를 많이 아끼셨죠. 저는 어느새 그 분위기에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부모님과는 일찍 헤어졌지만 그래도 고모부와 고모, 사촌 동생까지 제게는 특별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를 위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 슬픔은 모두 잊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대 시절에는 내내 제 끔찍한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쉬지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어머니를 향한 원망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덕분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긴 했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고모처럼 다정하고 가정밖에 모르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모는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습니다. 에이, 우리 조카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우리 조카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 고모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저를 위해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게도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일하던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였어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먼저 말을 걸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살다 그런 여자는 처음 봤어요. 자기 마음을 얼마나 솔직하게 잘 이야기하는지, 평생 마음을 드러낼지 모르고 숨기기만 하며 살아온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언제나 솔직하게 좋다고 표현해주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끌렸던 것 같아요. 운명에 이끌리듯 연애를 시작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도 전 사랑을 잘 몰랐어요. 저는 사랑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를 낳아준 친엄마도 저를 버렸는데 과연 누가 날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자꾸만 들었어요. 좋아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제게 여자친구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귀자는 고백도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도 먼저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라면 가정을 꾸려도 잘 살 수 있겠지 싶다가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평생 사랑해줄까? 이런 의문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에 대한 확신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모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많이 다쳐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죠. 그 순간 모두가 정신이 없었어요. 고모부도 사촌동생도 다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심지어 저는 의사인데도 고모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고모마저 제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내내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게 여자친구였어요. 병원에도 자주 와서 식구들과 저를 위로했어요. 사촌 동생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었고요. 다행히 시일이 좀 걸리긴 했지만 고모는 회복하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에 확신을 얻었어요. 이 여자친구라면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네 집에 먼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부모님께 인사 가기로 한 날 약속 시간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저는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제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답니다. 자기 부모님이 사실은 재혼하신 거라네요.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시고 지금의 새 어머니와 재혼하셔서 새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키워주셨대요. 저는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던 이야기라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이유로 제 마음이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밝고 해맑아 보였던 여자친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여자친구가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제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마음을 닫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며 살았는데 여자친구는 힘들어도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온 것 같아서요. 새어머니인 게 뭐 어때서. 나는 친엄마가 남자랑 바람나서 나 두고 도망갔잖아. 나한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우리 둘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고마워, 자기야. 새엄마, 나한테는 고마운 분이거든.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새엄마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셨어. 나도 부모님보다 고모 가족이랑 더 오래 살았잖아. 자기 마음 이해해. 나도 고모랑 고모부 안 계셨으면 절대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새어머니든 친어머니든 평생 여자친구를 책임지고 잘 키워주셨잖아요. 저도 고모와 함께 산 세월이 더 많았으니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여자친구는 집에 가는 내내 새어머니 성격이 특이하다는 이야기를 연신했어요.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결정할 정도로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예비 처가댁 식구들이 어떤 분들이시든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친구네 집에 도착했을 때 예비 장모님이라며 저를 맞이해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쪽지 한 장 덜렁 남기고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제 어머니 말입니다. 이런 미친, 말도 안 돼. 도대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는 눈을 몇 번씩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다 꿈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세월엔 장사가 없다더니 팽팽하게 고왔던 얼굴에 어느새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겼더군요. 그래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미워했던 얼굴이니까요. 그때 여자친구의 아버님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도 제가 아는 얼굴이더군요. 제가 어머니만큼이나 원망하고 미워해서 평생 잊히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19살의 여름날 시끄러웠던 시장통 골목 안 모텔 앞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어머니가 다녔던 공장 사장 말이죠. 수아 아버지가 당신이었어? 어머니 성격에 상간남과 집을 나갔어도 얼마 살지 못하고 헤어졌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상간남과 집을 나가서 살림까지 차리고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았나 보더군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왜 그래? 네가 엄마라고 부르는 바로 저 여자가 날 버리고 집 나갔던 바로 내 친어머니야. 제 말에 여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예비 장인 장모라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와 아버지를 시궁창에 쳐넣은 사람들이 키운 딸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만 같았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친구는 제 팔을 잡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무작정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상황이 전부 여자친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비 장인의 행동에 모든 마음이 싹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예비 장인은 자기가 한 잘못은 새하얗게 잊었는지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네가 뭔데 내 딸을 울려?
내가 네 엄마 뺏어왔다고 생각해서 이러나 본데 네 아버지가 얼마나 한심하고 못난 인간이었으면 마누라가 도망갔겠어. 네 엄마가 가엾고 불쌍해서 내가 걷어준 거라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이제 보니 둘 다 똑같은 게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못나서 저 여자가 도망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하고 바람나서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 당신 딸도 알아? 당신이 마누라 두고 저 여자랑 바람나서 이혼한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랑 새엄마가 바람나서 엄마랑 이혼한 거였어? 나한테는 그런 소리 한 적 없었잖아.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새엄마랑 만난 거라며.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새엄마를 만나 재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는걸요. 저 두 사람이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로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젠 다 상관없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저런 집안하고는 엮일 수 없으니까요. 인연이라는 게 참 거지 같네.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다 보게 되고. 결혼은 당연히 없던 일로 하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잖아. 저는 파혼 선언을 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더러운 집구석에는 잠시도 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집 밖까지 쫓아나왔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외면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어머니라는 여자도 따라 나오더군요. 어머, 아들. 우리 아들이 정말 의사가 됐어?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니 결국 해냈구나. 엄마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는지 몰라. 역시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딸은 아니어도 그래도 10년 넘게 키운 딸이 지금 당장 파혼을 당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의사가 됐다는 것만 중요한가 봅니다. 저에게 가증스러운 얼굴로 다가온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부여잡더군요. 너희 아버지는 잘 있지? 명색이 아들이 의사인데 아직도 그렇게 지질궁상으로 살아? 내가 요즘 들어 꿈자리에 네 얼굴이 자꾸 보이더니만 이렇게 만나려고 했나 보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보다 피부가 아주 두꺼운 건 아닌가 싶어서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버지를 들먹이는 모습에 어떻게 저런 뻔뻔한 인간이 있나 싶더군요. 저는 그 길로 어머니라는 여자에게 달려들어 뺨을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아버지의 목까지 담아 짝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당신이 어디서 아버지 얘길 꺼내. 아버지, 당신 때문에 죽었어. 당신이 그렇게 집 나가고 바로 돌아가셨다고. 어머, 그래? 엄마는 몰랐네. 근데 아들, 사실은 엄마도 죽다 살았어. 바로 얼마 전에 유방암에 걸려서 아주 고생했잖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 아들이 의사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우리 아들 찾아갔을 텐데. 하긴 이제라도 만난 게 어디야.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전에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와서 내가 의사라니까 아쉬워요? 근데 어쩌죠? 난 당신이랑 부모 자식 연 끊은 지 오랜데. 핏줄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게 끊어지니? 옛날 일은 있고 우리 이제 얼굴도 자주 보고 종종 만나자. 엄마 때문에 나 지금 파혼당하게 생겼는데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말이야? 아니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너야말로 쪽팔린 줄 알아야지. 네가 남자 하나 확 휘어잡지 못하니까 이런 일 가지고 남자가 파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봐라.
네 아버지가 나 좋다고 조강지처까지 버리고 왔잖니. 보면 볼수록 이런 막장이 또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라는 여자는 애초에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고 태어난 것만 같았죠.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더군요. 정말 저런 여자가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끔찍하게도 싫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상간남 주제에 그래도 자기 자식은 귀한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더니 바닥에 던지듯 내동댕이 쳤어요. 이 인간이 미쳤나?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그래, 나 미쳤다. 이 인연이 어디서 감히 내 딸 인생에 똥물을 튀겨?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지금까지 데리고 살았나 모르겠다. 너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여자친구네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속은 시원했습니다. 고모가 걱정하실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내내 가슴속이 꽉 막힌 듯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라는 여자가 행복하게 살까 봐서요. 그런데 여전히 엉망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도 어쩐지 쌤통이었어요. 분명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상간남이자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제게 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 해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내가 미안했네. 자네한테 내가 아주 큰 실수했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히 헤어졌어. 그러니까 제발 내 딸 딱 한 번만 만나주게. 지금 내 딸이 자네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어. 헤어진 여자친구가 저와 파혼하게 된 게 충격이었는지 많이 힘들어하나 보더군요. 유부남이 바람까지 피우고 남의 아내까지 훔쳐간 주제에 자기 딸이 힘들어하는 건 못 보겠나 봐요. 제 앞에서 아주 꼬리를 내리더군요. 이걸 어쩌죠? 저는 당신 딸이라는 걸 안 순간 모든 감정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절대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상간남 아저씨는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매몰차게 외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그 집에서 쫓겨났더군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어머니는 어떻게 제 번호까지 알아냈는지 제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왔더군요. 아들, 엄마 아직도 항암 치료 받는 중이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명색이 아들이 의사인데 엄마가 이렇게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 되겠어? 너 집 어디야? 엄마가 거기서 좀 살아야겠다. 웃기고 있네. 당신 호적도 다 파서 그 상간남한테 갔잖아. 난 당신이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안 그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야. 저는 그날 이후로는 절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아올 때마다 계속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심한 소리를 퍼부을까도 했지만 그것보다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절대 상대도 하지 않기로요. 얼마 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고모와 고모부 그리고 제 사촌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묘에 다녀왔습니다. 혼자는 자주 갔지만 어쩐지 다른 분들과는 못 가겠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죄송해서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소주도 한 잔 따라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고모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 아버지도 제 걱정은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와 마음의 빚을 갚은 것 같았습니다.
더는 저를 버린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기엔 제게 너무 불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일 없이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기나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